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이민년을 맞이해서 이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통찰력 하면 이분이죠. 김학균 신한증권 센터장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첫 거래일인데요. 네, 지금까지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래도 뭐 출발은 괜찮네요. 외국인도 주식을 사고. 근데 지난 7월 이후로 종합 주가 지수로 보면 박스권인데요. 오늘도 3,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뭐 큰 흐름에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연말부터 이어졌던 박스권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뉴스 플로우 관련돼서 하나 좀 여쭐 게 네. 생겼습니다. 제가 새해 첫 뉴스로서 눈여겨본 게 뭐 정치권 얘기라서 약간 민감하긴 하지만 민주당의 모 후보가 네. 이번에 2030에게 펀딩을 받는데 그에 대한 증명서를 NFT로 발행하겠다라는 뉴스 플로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결국 이것의 요는 2030 세대가 결국 NFT를 실생활에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센터장님께서는 NFT나 또한 메타버스 언젠가는 좀 엄격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관련해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이게 뭐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닷컴 버블 때는 실체보다는 그냥 기대가 앞서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뭐 이런 걸 버블이라 그러죠. 근데 NFT나 메타버스나 이거는 뭐 분명히 물적 기반이 있고 여기서 투자의 기회를 삼는 건 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닷컴 버블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닷컴 버블 때 그 닷컴 주식 샀던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손편지 안 쓰고 이메일 쓰고 인터넷에서 뭐 게임도 즐기고 쇼핑을 하는 그런 세상을 꿈꿨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이 실제로 열렸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코스닥이나 그 나스닥에서 상장됐던 종목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과 개별 기업이 또 성공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좀 뭐 이런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뭐 실체는 있지만 뭐 조금 롱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잘하는 산업보다는 좀 불확실성이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체는 있지만은 장기로 봤을 때는 조금 굉장히 불확실성은 이제 껴있다. 변동성이 이제 큰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염두에 두고 투자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2021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또 리포트를 하나 내셨더라고요. 2022년 10대 이벤트를 쭉 정리하신 리포트를 하나 내셨던데 화면을 통해서 네.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일단 뭐 CES 이번 주 CES를 비롯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도 일단 상반기 앞두고 있고요. 2월 달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4월 달에는 미국 아마케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 안 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올 한 해 이벤트가 쫙 정리가 되는 리포트인 것 같은데 자, 일단 1월 달에는 많은 분들이 한은 금통위에 좀 주목하는 것 같아요. 네. 한은의 결정,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1월에는 한국은행 총재님이나 뭐 1월에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충분히 줘서요. 이제 1월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작년 8월, 11월 이번 달까지 올리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가 1.25%가 됩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긴축 기조의 좀 중요한 근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코드도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졌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건데 그렇게 보면 기준금리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월 올리고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는 거고요. 이후에는 굉장히 신중할 것 같습니다. 뭐 3월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바로 못 올릴 테고 시장은 올해 하반기 정도에 한번 뭐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좀 못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경기 사이클이나 뭐 논란은 많지만 코로나 이후로 낮아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저는 얼추 한국은행이 1월에 금리를 올림으로써 긴축 사이클은 거의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시장 금리는 이미 11월에 고점을 치고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제 생각에 시장의 판단이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우리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이 있었는데 한국 금리와 관련된 걱정은 올해는 좀 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건 뭐 투자의 관점이고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금융비용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데 시장 금리는 이미 고점을 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금융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미 금리 인상을 많이 반영했고 또한 내년도 한 차례도 어렵다라는 비율을 가지고 계신다면 금리는 어떻게 보면 하향 안정화 이렇게 네. 좀 기대할 수 있겠군요. 네, 미국 쪽으로 시계를 좀 돌려볼까요? 사실 센터장님이 3월 연준의 테이퍼링 종료와 더불어서 금리 인상까지도 예견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뭐 한국보다 미국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어느 나라나 이슈가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경로로 가기보다 이 자체가 굉장히 자기 강화적인 속성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갖게 되면 사재기를 합니다. 재고를 늘리는 거죠. 또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뭐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어떤 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초기에 굉장히 중앙은행이 엄하게 나가는 게 저는 맞는 처방이라고 봅니다. 근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행보를 보면 파월 의장은 지난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 파월 의장이 틀렸죠.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은 저는 물가와 관련된 주도권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하는 건 소수 의견이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9월 FOMC에서 올해 9월쯤에 금리 올릴 거야라고 하면서 올해 금리 인상론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6월 정도에 올릴 거야라고 하는 금리 인상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6월쯤에 올릴 거야라고 하는 게 그게 뭐 확정된 기대값이 아닙니다. 1월, 2월에 미국의 물가가 불안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뭐 저는 뭐 당겨져도 이상하지 않고요. 특히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초기에 잡고 제가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는 비정상의 정상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미국도 좀 금리를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럼 어차피 올릴 거라 그러면 지금의 연준과 같은 스탠스보다는 조금 매파적으로 나가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잠재우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1월, 2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게 좀 높게 나오면 3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고 또 중앙은행이 정말 인플레이션에 맞선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처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에서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준이 허둥지둥 움직이면서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면 뭐 그런 것들이 좀 금융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연준의 행보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텐데요. 사실 지난해 연준의 멘트 중에서는 일시적 인플레이션 이게 최대 화두였는데요. 네. 혹시 올해는 일시적 성장에 대해서 혹시 변복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장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도 상당히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이라는 게 인플레에서 성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지 좀 여쭈는. 저는 뭐 다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과 올해 성장률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성장률이 높은 거는 2020년에 역성장했기 때문이거든요. 미국도 2020년부터 작년과 올해 성장을 3년 연율하로 보면 뭐 2%가 채 안 되니까 이게 뭐 이렇게 나이스한 성장이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 시장이나 경제에 부담이 되니까 금리를 많이 오르는 코스트를 치르지 않고 인플레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초반부에는 조금 매파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데 제 평가로는 연준이 조금 무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 연준을 체크해봤고 이제 시각을 중국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표에서 변수 중에는 또 하반기 중국 변수가 있어요. 중국 코로나 제로 정책이라는 이제 방역 정책, 고강도 방역 정책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소비 정책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신흥국 시장에는 좀 영향이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재작년에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관광객이 월 평균 한 50만 명씩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사드 때문에 조금 줄어든 수치인데 작년도에는 월 평균 14,000명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저는 중국의 봉쇄 조치가 제로 코로나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른 세상과 문을 닫는 건데요. 이게 중국의 권위주의적 정치 리더십과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있으니까 봉쇄를 하는 거거든요.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도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없이 좀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월 달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10년 했는데 개혁 개방 이후로 중국의 지도자가 10년 해왔던 게 지금까지 룰인데요. 이제 깨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과정에서 뭐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도 저는 봉쇄 정책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점이라 그러면 우리가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화장품 주식 같은 거 올라가면서 수출하는 내수 또 아시아 내수 성장의 수혜 뭐 이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뭔가 중국이 봉쇄 정책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기대는 조금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나치면 항상 부작용이 났었는데 중국의 이 시진핑 정권의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또 약간 지나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영증권에서 올해 비효율이 만드는 새로운 투자 사이클 네. 이게 제가 예전에 매크로 할 때도 뭐 저스틴 타임에서 저스틴 케이스로의 변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지금까지 투자는 가장 효율적인 세계화 시대의 투자는 중국이 공장 짓기 좋으면 거기서 짓고 중국의 인건비 올라가면 베트남으로 가고 효율을 쫓아가는 거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에 공장 짓다가 다 미국의 재벌 총수들 줄 서서 공장 짓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코드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가장 그 바다 건너에서 공장을 지었는데 물품이 안 와가지고 제대로 물건을 못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컨셉에서 내가 통제 가능한 지근거리에 공장을 짓던가 정치적인 코드로 남의 나라에 공장을 짓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서요. 이게 긴 흐름에서 보면은 뭐 전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뭐 이런 투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는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고요. 최근에 그 독일이나 일본이나 기계에 관련된 정밀 기계 업체들 주가가 잘 올라가는데요. 뭐 한국도 제조업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이 만드는 일시적인 투자 사이클이 나올 수 있고 일부 기업들은 여기서 또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2년 첫 거래의 나이 투자 요일 코너의 첫 게스트는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